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김혜호입니다. 서울예술교육센터가 10대들과 함께 서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획한 콜로키움, 형편없는 창견보다 더 나은 아무거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세션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못 모시고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보고 계실 텐데요.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은 2020 서울예술교육센터 콜로키움 마지막 섹션인데요. 오늘 내용을 다루는 주제어로 저희가 정한 것은 나다움, 자기 표현, 그리고 예술의 상호작용 간의 상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다움으로 자기 발견과 표현 사이 예술의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어제 콜로키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내부는 이제 어쩌면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 콜로키움 기획 과정을 한 5개월 이상 겪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 세 섹션의 키워드 주제는 사실 저희 기획자가 임의로 정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과정 안에 그동안 약 50여 명의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20대로 같이 진입한 청년들하고 저희가 비대면 대면으로 만남의 자리 혹은 인터뷰의 설문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고 또 그 10대들을 통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됐는데요. 그런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고민, 생각, 그리고 그들이 어른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어른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묶어서 그중에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의 키워드를 저희 세 가지 섹션의 주제로 담아서 이번 콜로키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오늘 세션에서는 사실 그 10대들을 만났을 때 청소년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고 할 때 그냥 그 의미의 해석 자체보다도 그냥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화 혹은 몰개성화 되는 걸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약간 밀어내면서 그냥 저는 저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10대들을 의외로 정말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은 아마도 그렇게 자기 진정한 나는 누굴까를 찾아가는 그런 열망들이 그 어느 때보다 10대들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갈망과 욕망 혹은 그러한 그 자기 표현과 나담을 찾아가는 맥락 안에서 작용하는 어떤 예술의 상호작용, 여기가 예술교육센터로서 일단 존재하는 이상 또 예술이라는 어떤 매개 안에서의 상호작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예술가로 실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교육예술팀 잔깨의 대표로 계시는 임상빈 선생님 발제자로 모셨고요. 저기 첫 번째 앉아 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림일기 팟캐스트 서늘한 여름밤의 작가이신 이서연 선생님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주셨는데요. 두 분을 모시고는 그 진짜 나다움을 발견해가는 여정으로서의 그 본인의 경험담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삶 안에 녹아든 그 예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두 분을 통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제 두 분이 끝나시면 바로 이어서 오늘 이제 지정 토론자로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는 그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이신 최선영 선생님 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연구원이시기도 하고 트렌드 2020이라는 책의 그 공동 저자로 함께 참여하신 권정윤 선생님, 아마 트렌드 2021이 나왔죠 얼마 전에 그 공동 저자로 함께 참여하신 권정윤 선생님 모시고요. 자기 표현의 좀 다양한 방식 그런 언어들 아니면 또 거기에 더해서 예술의 역할 그리고 오늘이 아무래도 마지막 콜로 세션이다 보니까 콜로키움의 세션이다 보니까 좀 예술교육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에 거는 뭐 조금의 기대 바람 이런 것까지 좀 마음을 이렇게 마무리 같이 아우르면서 이틀 동안의 콜로키움의 여정을 좀 함께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임상빈 선생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2020 서울예술교육센터 콜로키움 그 마지막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 주십시오. 오늘 주제로 선정한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주제고요.
이 주제는 제가 대학 강의를 하면서 교양 수업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직 청소년 같은 느낌, 청년 같은 느낌? 20살도 청년인가요? 어쨌든 그냥 어린 아이들 같은 느낌의 그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대학에 와서 이제 어른이 됐다고 어른 흉내를 막 내려고 하거든요. 화장도 막 진하게 하고 술, 담배를 피는데 이제 거리낌이 없어지고 그래서 억눌려 왔던 아이들이 갑자기 사회적 인증을 받은 다음에 어른인 척하기 위해서 보이는 어떤 그런 새내기들의 어떤 그 낯섦, 어리숙함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을 알고 싶어서 물었던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시험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한 3년간 하다 보니까 한 200명 정도의 이제 기록인데 첫 개강일에는 수업의 전반적인 개론을 어쨌든 설명하고 10분 이내 30분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끌면은 애들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첫날은 그냥 이렇게 수업을 한다, 이런 걸 한다 하고 보내는데 둘째 주에 바로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죠.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냐.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특히 교양 수업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외워서 약간 가르쳐 준 걸 열심히 필기하고 숙지해서 전날 당일치기 하듯이 외워가지고 시험지에 토해놓지 쏟아놓고 돌아서면 다 까먹는 식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인식이 대학 와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험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을 알기 위한 건데 사람을 알아가는 척도가 지식의 정보 양, 그것을 기억을 얼마나 잘하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로 그 개인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이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기도 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이 에듀케이트라고 하는 이 어원에는 사실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게 없어서 시험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잘 내놓는 것이 그 사람을 알게 해주는 시험의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 다음 그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주에 이제 시험을 보고요. 다음 볼까요? 시험을 보고 3주차 때 시험지가 시험 본 다음 주에 오면 저렇게 전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시험을 어떻게 썼는지 어느 쪽 항목에 친구들하고 붙어 있는지 유사관계로만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학교 전시장에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으면 공유를 하고 친구들끼리 인증샷을 찍는 장면인데 시험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은 어떤 시험지를 어떻게 썼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거를 맛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지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사람의 그 권력자의 한 손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예술의 영역은 주관성의 영역이라서 객관적 지표로 점수화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 주관적 다양성과 이 관점을 공유하고 아는 것, 내가 학생들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만 친구들끼리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라서 시험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치러지고요. 그 중에 사례들 중에서 조금 재밌게 눈여겨봤던 사례들을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잠깐 시간 체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고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집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유년 시절의 이야기니까 10세 전후의 이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시험지로 쓴 이게 시험지는 저렇게 한 장의 그림과 한 장의 스토리를 쓰게끔 한 장 한 장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남학생이 여자 짝꿍 집에 가서 처음 핑크색 인형의 집을 만나서 너무 매료돼 가지고 이걸 갖고 노는 게 너무 즐거워서 짝꿍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거를 계속 놀기 위해서 짝꿍이랑
친한 척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던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게 개인의 비밀과 같은 거라서 남자아이인데 핑크색 인형을 집을 갖고 논다라는 거를 밖에서는 노출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 재밌어서 친구랑은 계속 놀아야 되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놀랐던 거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핑크색 인형의 집을 남자아이가 갖고 놀면 안 되느냐라는 어떤 위기의식, 타자의 시선, 이런 거를 알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주입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화지에 약간 좌측으로 저 그림이 이렇게 쏠려져 있는데, 정중앙에 그림을 못 넣는다라고 하는 거, 배치를. 이거는 당당함이 좀 결여됐을 때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저 인형의 집이 입체였을 텐데 저 두께감이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좀 평면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곧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해 주죠. 물론 이런 거는 어쨌든 그림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저 이야기와 이 그림을 매치시켜 봤을 때 자신의 취향을 사회가 용인해 주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저런 그림을 무의식적으로 그려내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똑같이 친구의 집 이야기인데요. 방과 후 학교에서 장구를 배우고 끝나면 장구를 더 이상 배울 수 없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자기 친구는 집에서 장구는 없지만 라면 박스를 놓고 장구 연습을 하는 친구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따라서 집에 와가지고 라면 박스를 놓고 장구 연습을 해서 국악 전공자로서, 장구 전공자로서 대학에 들어온 케이스죠. 친구로부터 배우는 거죠. 모방 본능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야, 장구는 비싸니까 진짜 전공을 할 때 그때 사는 거니까 집에 가서 가는 길에 슈퍼에 들려서 라면 박스 하나를 구해서 연습을 하고 와라. 만약 이런 주문을 선생님이 냈다 치면은 이 얘기를 들을까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당장 부모님한테 항의 전화 받고 별 일이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한테 배우고 친구가 친구를 가르치는 상황, 배움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성취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반 클래스 안에 지체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말 거는 애도 없고 같이 놀아주는 애도 없는데 자기는 유독 걔가 관심이 가 있어서 지체한지도 모르고, 근데 쟤는 조금 이상하다,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나 보다, 자기도 친구가 많이 없는데 쟤랑 놀면 괜찮겠다 하고 놀이를 시작하는데, 학교 교정에 있는 모래에서 저렇게 모래성을 쌓는 간단한 도구로 저걸 하고 하는 놀인데, 이 친구가 자꾸 저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 병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문제는 대부분 그러면 외면하거나 피하는 친구가 되거나 이제 사귈 수 없는 그 누군가가 될 텐데, 이 친구와 함께 모래성이 완성될 때까지 무너지면 다시 세워주고 무너지면 다시 쌓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친구하고 호흡하는 법, 친구하고 소통하는 법, 이거를 알아가는 어떤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소외된 계층을 바라보는 시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려는 어떤 태도, 이런 거는 가르친다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사회적 약자하고 같이 하고 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개인의 독특한 취향을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배운다라고 해서 그게 막상 내 눈앞에 이 정신지체를 아는 사람하고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 회피하게 되고 못 본 척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알려고 하지 않고 말을 잘 못하거나 최소한의 말만 했을 때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의 언어, 일반인의 언어로 모르면 그 사람들이 버림받는 어떤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태도, 나의 문제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배움을 역으로 얻게 되는 거죠. 태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뭐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준 건데, 재미난 거는 저게 모래성으로 쌓여져 있다는 건데, 모래성이라고 하는 구축된 성이 얼마나 오래도록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저 모래라고 하는 끈끈함이 없고 쉽게 부서지기 쉬운 저것이 오늘날의 연대의식과 공동체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쌓아 올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무너지기 쉬운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갖고 주장하고 하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역으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네, 5분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이 너무 단순해서 아무것 별 이야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말썽 피던 초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불피를 던져서 주의를 줬던 그런 선생님하고의 관계인데, 유년 시절에 장난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한편에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이 선생님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장난치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사라진 이유를 나중에서야 안 거죠. 돌아가셔서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장난을 치고 싶은 사람이 사라지고 자기가 뭔가 잘못이나 과오를 저질렀을 때 훈계를 해주는 존재가 사라졌을 때 오는 그런 어떤 고립감, 그 다음에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난을 함께 쳤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오는 상실감, 뭐 이런 것을 좀 느껴주게 해주는데, 그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왼쪽은 입체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저렇게 평면적으로 단선적으로 잘렸어요. 입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적인 양태이기 때문에 실존을 인식할 수 있는데,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실존했던 사람이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읽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허구적인 이미지상으로만,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형태로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입체에서 평면으로 자리 옮김하게 되는 이제 이미지 해석을 이렇게 한다면, 저 이야기와 이미지는 굉장히 들러붙어 있는 자기의 심리와 스토리를 아주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한 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 국악생이었는데 제가 너는 그림을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엄청 했습니다. 예. 자, 5번째 이야기는 이제 흔한 방식인데, 이 200명의 테스팅을 받은 친구들의 절반은 남자아이들은 총칼이고요, 여자아이들은 인형들입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은 저 총칼놀이를 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써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 암시가 저 장난감으로부터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뇌하고 있죠. 여자아이들은, 곰인형을 다루는 아이들은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하고 엄마가 없기 때문에 곰인형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그림이 똑같아요. 인형하고 자기가 이제 똑같이 생겼고, 그래서 출산과 육아 과정 놀이를 스스로 하면서 미래의 자기의 어른상을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혼자 스스로 트레이닝하는 놀이를 이제 하게 되고요. 바비 인형을 하는 친구들은 초등학생인데 힐 신어야 되고 화장하고 싶어하고 드레스 입고 다니는 이 공주병의 스타일을 쟁취하게 되고, 그래서 공주병의 기원이 장난감으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다, 이런 추론을 조금 해봤습니다. 좀 시간이 좀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래요? 이거 뭐가 울렸는데 끝난 건가요? 네. 뭔가 좀 건너뛰긴 했는데 가겠습니다. 요거는 공사 현장에 나둥그러는 나무 토막을 하나 주워 들고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1년 내내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면서 이 나무 토막과 함께 호흡했던 일화인데,
좀 전에 장난감들이 산업 생산물이고 플라스틱 제품이고 화학 염료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쉽게 부서지고 부서지면 다시 버리는 것이고 새 것으로 다시 사달라는 것이 되고 그러면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어떤 추억과 기억을 간직한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다시 새 것으로 계속 리필될 수 있는 그 무엇이 되면서 한마디로 장난감의 세계는 아이들을 사용자나 소비자로 생각하는 장사 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아이들의 감성과 촉감 그리고 그 시절에 겪어야 될 자기의 어떤 소중한 기억을 담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될 수가 없죠. 반면에 저런 아무것도 아닌 나무 토막 하나에 캐릭터를 주고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 나무가 갖고 있는 질감에 손때를 계속 묻히면서 그것과 오래될수록 저건 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나무와 플라스틱, 화합용료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면 하나의 그냥 나무 토막이지만 저 나무 토막은 집안의 테이블과 침대, 마루 이런 거하고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감각이 다른 매체를 만나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플라스틱재나 이렇게 화학염료는 순간적인 단절과 독립된 다른 뭔가를 부추겨서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혹은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이 캐릭터화된 장난감을 쓸수록 아이의 창의성은 없어지고 그 장난감의 속성이 그 모델의 특성과 특징 주어진 어떤 역할이 어떻게 놀고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장난감이 다 말해주고 있고 장난감이 시키는 대로만 노는 습성으로 장난감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거나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고 세계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고 주어진 세계를 잘 쓰는 사람의 사고 패턴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장난감은 누가 준 거냐면 어른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어른의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냐면 기존의 질서 체계를 무시하고 네가 살고 싶은 세계를 구현해봐라고 장난감을 주는 게 아니라 너도 곧 어른이 될 테니까 어른의 세계는 이러니까 이걸 빨리 훈련해서 빨리 습득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 자체가 없이 장난감을 선물해주고 그것을 받아 쓰고 잘 논다라고 하는 풍경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어른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를 키우거나 청소년들이 이런 걸 지금의 방송을 본다면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자기한테 주어졌던 자기가 주입했던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전부 버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나한테 준 거예요. 자기가 왜 나이키를 좋아하는지 자기의 헤어스타일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취향이라고 믿었던 모든 어떤 형식적인 사물들 취향들 이런 것들은 사회가 준 거지 내가 찾은 게 아닐 수 있고 이 다양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맛보는 시대이긴 한데 다양성은 지금 어디에서 맛보냐면 맛집과 쇼핑몰에서만 다양성을 맛보지 실제 사람으로부터 다양성을 맛보지 않게 되죠. 여기서의 다양성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 지체아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노년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손주의 선물을 무엇을 어떻게 왜 주어야 되는 문제의식 없이 좋은 비싼 선물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이를 새롭게 키우는 게 아니라 똑같이 동어 반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두 번째로 이서연 선생님 앞에서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선생님 충분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나눠주세요. 네. 저는 보통 저를 소개할 때 작가 서늘한 여름밤이라고 대부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에브리마인드 대표이자 임상민 상담심리학 대학원을 졸업한 이서연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를 좀 다르게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관심 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남들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리고
내 모습인 그 자체로 이해받고 싶고 수용받고 싶다는 아주 아이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도 정신과 약을 먹었고요.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는 잠정 기복이 심한 불안정한 사람이기도 해요. 저의 취약한 면들로 저를 소개해봤는데 어떤가요? 저는 사실 원래 웹툰을 그리거나 그림 일기를 그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모든 이야기는 퇴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임상심리상담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가가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모든 예술가들이 그렇듯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퇴 백수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루가 짧으면서도 길어요. 집에 굴러다니던 아이패드를 보고 여기 그냥 낙서를 좀 해봐야겠다. 사람들이 나 어떻게 사는지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왜냐하면 멀쩡하던 모범생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으니, 그리고 연락도 다 끊겼고 얘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지? 살아는 있는 건가? 되게 궁금해해서 그렇다면 내가 그림 일기를 그려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림 일기를 그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저의 연약한 모습을 그림 일기로 그려서 SNS로 공유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원래 미술을 전공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글에 익숙한 사람이고 논문을 쓰고 글을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글로 저를 표현하는 거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사실 글을 쓸 때는 잘 써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아마 글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한 줄을 쓰더라도 뭔가 좋은 그 문장을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상담심리대학원 나온 사람한테 누구도 그림을 잘 그릴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든 잘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림만큼은 내가 못 그려도 상관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딴 식으로 막 그렸습니다. 막 그리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못 그리면 못 그릴수록 되게 웃겼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니. 되게 유치하고 어설픈 아이 같은 그림이었는데 사실 제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유능해 보이고 싶고 잘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마음 안은 아주 유치하고 어설프고 어리숙한 모습들로 가득했죠. 그림 안에서는 모든 게 너무 자유로웠어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모범생의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모범생의 세상은 기준이 명확하고 옳고 그름이 있고 정답이 있는 세계예요.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위계가 있고 좋은 직장과 아닌 직장이 있고 남이 내준 문제에 정답을 맞춰야 되는, 더 많은 정답을 맞출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곳이었죠. 그 세상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는 감정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감정을 느껴야 그게 바로 정답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발표를 할 때 되게 차분하고 당당한 느낌을 느껴야지 정답이지, 만약에 긴장하거나 막 무슨 말 할지 잘 몰라서 당황스럽거나 그러면 저는 틀린 감정을 느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게 나약한 사람이 되는 거고 발표를 몇 번 했는데 이것도 못해 라고 비난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에 사는 건 되게 숨막혔어요. 근데 그림의 세계에는 너무 재밌는 게 정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아무리 못 그려도 누가 정색하고 너 진짜 그림 못 그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나의 스타일이니까. 거기서는 내가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걸 그림으로 쏟아냈고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워야 될 것 같은데 홀가분하기도 했고 아무렇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외롭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는 게 저한테는 제가 처음 맛보는 해방감이었어요. 저는 사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 장녀고 제가 또 K 장녀거든요. 늘 이제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합한 감정을 느끼고 남들의 감정을 살피는 사람이어서 제 감정을 이렇게 잘 뿜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림을 통해서 정말 신기한 게 내가 슬프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걸 그리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화가 난 줄 몰랐는데 갑자기 제가 미치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제 안의 감정들이 더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건 글로 썼을 때랑은 정말 다른 감정의 체험이었어요. 저는 그림일기를 그릴 때 이런 질문으로 그림일기를 시작해요. 오늘 내 마음 안에서 제일 부끄럽거나 남들한테 숨기고 싶거나 아니면 제일 걸리는 게 뭐지? 이런 질문으로 그림일기를 시작하면 저도 몰랐던 제 안의 감정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날은 도대체 이 감정이 뭘까?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굉장히 이상한 답답한 감정이었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절망 같았어요. 아, 나 지금 굉장히 절망하고 있구나. 나는 절망이라는 감정을 지금까지 느낀 적이 없었는데 나는 체념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이건 슬픔과 다른 감정이구나. 이렇게 저도 몰랐던 제 감정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림일기를 그릴 때 작업을 이런 프로세스로 해요. 일단 일상 속에서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 이 감정이 뭐지? 라고 좀 자세히 관찰해봐요. 자세히 관찰하고 그걸 살핀 다음에 저는 이 그림일기를 그냥 혼자 그리고 마는 게 아니라 SNS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건 남들과 소통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다는 아주 강렬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감정을 이제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감정은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편지로 쓰듯이 그렇게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공유를 합니다. 언제 누가 이걸 봤으면 좋겠지? 라는 마음으로 저는 한 밤 10시에서 11시쯤 그런 감성이 좀 촉촉할 때쯤 공유를 해요. 그리고 이제 댓글들이 달리면 그때가 제일 재밌는 시간인데요. 너무너무 다양한 댓글들이 달려요. 어떤 사람은 나도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는데 되게 신기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내 얘기 같다. 너무 나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댓글들을 보고 저도 또 대댓글을 달고 하다 보면 그 감정들이 정리가 돼요. 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 강연할 때 떨리는 거 진짜 바보 같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떨리는 사람들 되게 많네? 근데 안 떨리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생각 때문에 안 떨린다고 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랑 똑같이 느끼는구나. 그럼 나는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나는 굉장히 평범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일부분을 굉장히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 되게 유능하고 당당하고 유쾌하고 되게 호감 있고 그렇죠 여러분? 다들 동의하고 계신 거죠? 네, 되게 친해지고 싶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요. 그래서 저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되고 싶은 모습과 실제 제 모습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폭력적인 유년기를 보냈고 그것 때문에 아주 불안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계속 치료도 받았었고 스스로를 혐오하는 마음이 정말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제가 못 미치면 스스로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갈아버리는 상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림 일기를 그리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를 미워했고 저를 미워하는 저 자신을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림 일기를 그리고 그 감정을 마주하고 사람들과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를 미워할 수도 있구나. 이런 우울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좌절하는 모습, 아주 쓰레기 같고 비열하고 위선적이고 개 같은 모습들이 누구나 있구나.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걸 미워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구나. 그걸 미워해도 되지만 그건 너무 슬픈 일이구나.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고 나약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미워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과정을 겪는 건 제 자신을 미워했던
한편으로는 나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두 나와의 싸움을 화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그림 일기를 통해서 저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어두운 면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말하면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공유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로 들려요.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나도 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별을 볼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별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멀리서 보면 굉장히 반짝이고 있지만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 가까이서 보면 미치도록 불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까요? 왜 나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할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보호색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개성을 뿜어내면서만 살 수는 없어요. 남들과 어울려야 되고 남들과 비슷해야지 안전할 수 있죠. 나의 개성을 뽐내는 거, 내 색을 드러내는 건 보호색 없이 살아가는 일이에요. 내가 도깨구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표적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다양성을 수용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난 정은 들어갈 때까지 정을 맞는 사회죠. 저는 제 자신을 표현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에 휘말렸어요. 그냥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수십 명이 달려들어와서 악플을 쏟아붓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사이버 불링을 한번 당해서 굉장히 남들 앞에 나서는 게 불안하기도 해요. 이 온라인 댓글창에 또 어떤 사람이 악플을 달까 혹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끊임없이 평가받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저는 만약에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와서 저도 서늘한 여름밤 작가님처럼 정말 솔직한 제 얘기를 하고 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일단 그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그림 일기를 시작했던 건 대학원 졸업하고 28살 때였어요. 저는 좋은 지지적인 애인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한테 함부로 평가받는 경험은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전에 그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본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어디까지 표현할 것인지를 함께 얘기해 보고 싶어요. 안전한 공간이 되려면 저는 적어도 3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공간이 비판단적이어야 되고 어떤 내 모습을 꺼내놓더라도 수용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양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공간이어야 되겠죠. 저는 이 공간이 청소년들이 정말 다양한 자신의 모습들을 뿜어내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또 이 밖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지 얘기해주는 안전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나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여기 나다움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시면 저부터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끝나고 와서. 다들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야, 너답게 살아. 너답게 사는 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죠. 저는 나답게 산다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모습이 있고 그걸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그 모습을 실천해서 사는 걸 나다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림 일기를 그리면서 정말 저를 많이 관찰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모습이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날은 굉장히 밝고 어떤 날은 너무너무 어둡고 어떤 날은 정말 선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것처럼 하고 또 어떤 날은 너무 비겁하고 위선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 모습들, 종잡을 수 없는 제 모습들을 보면서 나답다는 건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살아 숨쉬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제 마음은 약간 이 계곡처럼 콸콸 흘러요. 아주 신나요. 관심 받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어느 날은 저 계곡에 막 마모된 조약돌처럼 아주 동글동글하고 뭉글뭉글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시겠죠. 나답다는 모습도 아마 여기를 들어오는 순간과 나가는 순간이 변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공간에 청소년들의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모습들이 다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시각각 변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아무거나 다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런 발제 들으면 제가 이렇게 간단한 요약같이, 요약이라기보다 이런 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그걸 제가 하면 희석이 될 것 같아서 정말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바로 오늘 이 발제를 들으신 두 분의 선생님들께 뭐 그냥 편하게 느낀 점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두 분께 얘기 들으면서 좀 질문이나 뭐 묻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한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영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최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웠는데요. 왜냐하면 예술 교육과 관련된 이런 홀로키움은 예술 교육 자체, 교육에 방점을 두고 그동안의 활동 사례나 어떤 선진적인 사례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우회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우리들의 인식과 심리와 관련된 것까지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선생님 얘기가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연결이 돼 보였는데요. 좋았던 건 두 이야기가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여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프로그램화하고 혹은 정책화할 것인지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모두 근간이 될 수밖에 없는 힌트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10초 전이 다르고 또 10초 후가 다르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감정과 기억들 안에서 자신을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마주하지 않은 채로 사례나 프로그램이나 정책으로만 얘기가 될 경우에 우리가 계속 더 멀리 산으로 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분의 이야기에서 저는 처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우리가 특히 예술교육 기획서, 계획안 같은 거를 저도 많이 쓰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만의 색깔을 표현한다. 나만의 악기를 만든다. 근데 그런 표현이 진짜 많은데 거기서 이제 나만의라는 게 오늘 말하는 나다움일 것 같아요. 근데 나다움을 지금 20년, 30년 고민하신 선생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한 5초 만에 여러 가지 색깔 한 10가지 주고 나만의 색깔을 찾아봐라. 이게 사실 그동안 예술교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얼마나 당신이 나다움에 대해서 찾아가기가 어려운지를 공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접근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야기들은 나다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공감한다라는 이야기로 좀 들렸고요. 임상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공감함을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더 해보셨던 입장과 어떤 경험들로 들렸고 또 이서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그것이 나다움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해봤는데 오늘도 모르겠다는 고백을 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다운 것 그리고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은 언제나 감정이나 기억을 말하는 것보다는 방안이나 대안이나 지금에서의 가장 차별화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제되거나 요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꽃을 보여주고 자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봐라 이런 건데 꽃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혹은 어떤 느낌이
들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은 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방안이나 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기억을 말하는 좀 더 인간으로서 어렵지만 말로 꺼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나 좀 가치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두 선생님께 좀 궁금한 지점이 있는데요. 임상민 선생님께는 학생분들이 이걸 이제 참여하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궁금한데, 왜냐하면 저도 유사하진 않지만 이러한 방향성의 프로그램을 해보면 이 프로그램이 흥미로워서 처음엔 참여를 하고 마지막엔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이런 이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쓸모가 있나요? 제 그림은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해석되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얼마나 서로에게 공감하고 있는지, 공감하기 어려운지, 나와 다른 표현을 하는지 그 자체에 집중이 좀 잘 안 되기도 해서, 근데 여기는 또 예술대학생 학생들이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반응과 좀 이렇게 소감들을 이야기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이서연 선생님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데, 계속 나다움을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개인 창작을 좀 하다가 더 안 하게 되는 이유가, 개인 창작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자신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라서 좀 솔직해질수록 무서운 거죠.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구나, 혹은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마주해야 되거나 유년 시절의 어떤 기억들까지 떠올려야 돼서 사실은 솔직해야 되는 것만큼 자기 스스로에게 잔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힘듦을 알고 있음에도 약을 먹어 가시면서도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질문이 어쨌든 좀 길어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어떤 반응이나 성과보다는 기본적으로 미술을 되게 쉽게 생각한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다음에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전날 밤 안 새도 된다. 그리고 남들 시험 기간에 자기들은 자유롭게 놀 수 있다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4월이 가기 전에, 중간고사가 되기 전에 기말고사까지 다 봐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은 뭘 해야 되냐라고 애들은 묻죠. 그래서 어쨌든 노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냥 하고, 제가 하는 거는 뭔가를 짜고 하게 하고, 그것의 결과 데이터를 재분류해서 미학적 관점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 그것만 이야기만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도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은 전날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 다시 뒤지고 파일 다시 받고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들이 한 것만 분류하기 위해서 세심히 한번 살펴보는 일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미술, 이게 좀 답이 길어졌는데, 저는 옷 입고 밖에 나올 수 있으면 다 미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다 자기를 가꿀 줄 알고 자리마다 어떻게 입고 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안에 모든 미술적인 게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미술을 조금 가짜게 하게 여기게끔 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수업을 마주한다라고 하는 게 서로 조금 편해진 관계가 좀 된 것 같아요. 감시하고 관찰하고 테스팅하고 검사하고 점수 매기고 이런 관계를 벗어날 수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서연 선생님이 질문에 좀 답해 주실 시간이 될까요? 네. 아까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일이 무섭고 잔인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관찰자나 평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잔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그 모습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다정한 시선이 되고 나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목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과정이 저 자신한테 친해지고 다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간단한 마무리를 지어보면 그냥 저도 발제 듣고 재밌었던 게 그리고 감사했던 게 사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최선영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콜로퀴움에서 사실은 제가 기대하고 싶었던 반응 중 하나였거든요. 이 콜로퀴움을 하게 된 이유 혹은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게 예술교육, 뭐 예술판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답을 찾고 제시하는 이런 형식의 대화장이 아니라 생각의 물꼬를 튼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놓쳤던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된다거나 좀 그런 걸 던져드리면서 같이 답을 앞으로 만들어가거나 찾아가거나 그때 이서연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상경회의 때 듣던 것처럼 알아차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사실 생각을 하면서 이 콜로퀴엄을 5개월 정도 준비했었는데 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요. 잠깐 저희가 휴식 시간을 잠깐 가지고 다음에 지정 토론부터 다시 한번 이어가시면 어떨까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콜로퀴움 이제 마지막 세션 그 자유 토론 시간 이어가 볼 건데요. 아까 앞전에 했던 그 지정 토론 시간이 조금 짧은 게 아쉬웠어서 오늘 함께하신 권정윤 선생님께 바톤 터치를 하고 느끼신 점도 좋으시고요.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권정윤입니다. 네, 일단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제가 원래 저도 글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 참 정말 두서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오늘의 키워드가 나다움이니까 저답게 한번 두서없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나다움이라는 키워드 보자마자요. 사실 오늘 예술교육이라는 맥락까지 이제 결합을 하면 진짜 약간 나다움, 뭔가 창의적인 뭔가가 튀어나와야 될 것 같고 나만의 색깔 정말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벌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답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답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그게 새로운 뭔가가 딱 있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의 어떤 걸 통해서 발견을 한다든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발견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임상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서 저는 이제 느꼈고 또 나다움이란 정말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서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이다.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소비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다움이 지금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전체 국민 전체가 그런 퀘스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처박히게 되면서 다들 이제 자꾸 혼자 내면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내년도 트렌드를 전망하는 트렌드 코리아 이제 2021년 책도 냈는데요. 이제 거기 키워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이라고 하면 이제 이름표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해에 유행했던 게 MBTI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MBTI도 유행을 했고 뭐 나만의 꽃 심기, 무슨 꼰대 성향 테스트, 뭐 이런 온갖 테스트들 하는 게 참 유행이었는데요. 그걸 이제 보면서 저희 연구진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요즘 사람들이 내가 누구지? 이런 걸 찾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도 저희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나답다고 뭔가 내가 새로운 뭔가를 던진다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나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찾는다는 거였어요. 내가 이런 브랜드의 옷을 사면 나 이런 감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거가 이제 소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나다움이라는 게 정말 저희가 잘 짚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두서없이 더 나아가 보자면 이제 임상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장난감 같은 걸 이제 쓰는 것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게 되게 수동적이고 뭔가 나다움을 억압하는 약간 이렇게 되지 않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즘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선택지도 너무너무 넓어져서 자기만의 것을 찾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예전처럼 딱 주어진 레디메이드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딱 내 이름이 아예 찍히는 상품을 제가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초게이나 해주는 것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아졌고, 또 뭐 프로슈머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오래됐지만 이제 그게 정말로 요즘은 활발해져서 특히 청소년들이 또 활발하게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해요, 회사들한테. 그러면 회사들은 얼른 그걸 빨리 다 받아다가 마케팅에 써먹고 하기도 하고요. 네,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팔도 비빔면이 원래 뭐였죠? 네,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네네, 네, 그런 네. 식으로 애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활용하는 걸 이용해서 팔도 비빔면 회사에서 그거를 딱 차용을 해서 바로 마케팅에 써버렸거든요. 이 패키지에. 이런 식으로 저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행위 자체도 되게 나다움을 아주 표출할 수 있는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일단 두서없이 여기까지 네, 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그냥 의견 이런 것들 나눠주셨는데 사실 권정윤 선생님은 좀 예술 영역이 아닌 또 다른 영역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저는 이런 의견들이 좀 다른 결의 얘기들이 좀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들이 되게 흥미를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또 얘기들에 대해서 더 뭐 의견이나 나눠주실 얘기들은 없으세요, 선생님들? 해주신 것 들으면서 떠오른 말이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멘트가 잠깐 떠올랐습니다. 좀 오래된 말이긴 한데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1분 발표로 하라고 했을 때 한 학생이 소개한 방식이 자기 한 주 동안 쓴 영수증 내역을 쭉 공개하는 걸로 자기를 소개했거든요. 뭘 사고 뭘 어떻게 먹고 어디에 가고 이 내역으로 한 주까지의 자기를 얘기하는 방식, 그것도 굉장히 뭐 재밌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갑자기 매칭이 돼가지고 청소년과 수업들을 많이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자신을 소개하거나 일상에 대해 얘기하거나 관심사에 대해 얘기할 때 요즘은 제품, 어플, 상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활동을 기획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들이 모두 제품과 어플로 구성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어플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뭘 하는지 뭐 칼로리나 이런 것도 다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고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귀여운 걸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또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약간 궁금한 건 제가 한 100명 정도 만났을 때 100명은 다 다른 사람일 텐데 왜 100명 중에 7, 80명이 비슷한 어플을 말을 하는가? 왜 7, 80명이 말하는 귀여움은 동일한 이미지의 귀여움인가? 이게 좀 의아한 거죠. 이게 오늘 예술교육과 얘기가 저는 이렇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술가들이 재미있고 좋은 이유는 예술가들은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친구는 선영 씨 여기에서 발을 구르면 소리가 여기는 이렇게 울려서 위에 천장에 닿았다가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는 요즘 유행하는 어떤 가수의 뭐예요가 아니라 자신이 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들어봤는지 얘기하면서 관심사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보통 표현이 되지만 자기만의 관심의 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뭔가들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든 혹은 소비가 중심이 되는 사회 그와도 연관이 이제 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이나 많은 요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생각은 이런 제품이나
이미 취향까지도 뭔가 제품화된 걸로 느껴지는데 이것이 진짜 관심이 있는 건지 이것 뒤에 숨고 싶은 건지가 좀 모호할 때가 있고 내가 이걸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요새는 좀 되게 어렵다. 나도 늙어가나 막 이런 이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몇 가지를 얘기하지만 더더 궁금하면서 더 보이지 않는 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얘기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뭐 저도 좀 고민됐던 거는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즘에는 소비 경향이라고 잘 말하지 않거든요. 트렌드 경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 트렌드라는 말 안에는 스타일이라는 것, 개인의 스타일에 대한 어떤 관심,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쫓아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좀 하는 정성적인 것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최선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감각, 개인적인 촉들 좀 별다르고 유별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의 힘들이 어쩌면은 지금 소비 안으로, 사회 안으로 도리어 좀 상호 영향을 끼쳐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예술 교육이 20년 이상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발화된 지가 2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좀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예술이 주는 쓸데없고 쓸모없는 것은 없다. 그 표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사회 안으로 도리어 역발상적으로 좀 스미고 들어갈 수도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닐까? 문득 아까 권정희 선생님이 그 땡땡 비비면 얘기하실 때 저도 그거 보고 우와 이랬었거든요. 그 독특한 말, 요즘에 아이들 말투로 그거를 과감하게 쓰셨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그건 사실은 거기에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었던 발상 같아요. 그럼 그건 누군가를 통해서 그거를 애용하고 선호하고 잘 먹는 친구가 이제 의견을 줘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표현에 대해서 혼자 그냥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과감하고 용기 있게 공유할 생각을 하고 제안할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런 힘 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의 어떤 경험치 안에 그런 공유하고 새롭고 좀 발상적인 것들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치를 어디선가에서는 얻지 않았을까 도리어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좀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문득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최선영 선생님 얘기처럼 저도 약간 고민했던 거는 그 어플이나 컨텐츠, 어플 같은 데의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인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나의 착각이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방식 혹은 방법? 그건 혹시 또 뭐가 있을까?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느낌도 저도 좀 같이 얘기했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서 좀 그거 좀 나눠볼까요? 네. 지정을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서연 선생님께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타인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어렵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자신을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1대1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존중과 경청하는 자세로 듣고 인내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집단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라면 첫 시간에 집단 규칙을 정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 거기 혐오 발언을 하지 않는다거나 욕을 하지 않는다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규칙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구성원들한테 모두 이 공간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규칙을 따르기로 약속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그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라온 질문을 보면 임성빈 선생님께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네. 아이들의 다양한 면면을 어떻게 알아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냥 잘 보는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근데
평소 그냥 노는 모습에 휴식 시간에 뭘 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무리지어서 노는지 혼자 노는지 누구랑 노는지 어떤 액션을 하는지 그때 자기의 조금 본 모습과 가까운 그런 태도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수업이나 프로그램적으로 그런 걸 관찰하고 싶은 방법 중에 이제 제가 채택하는 방법은 실패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맛보게 해주는 거. 그래서 힘든 과정을 억지로 넣어서 어렵게 해야만이 그걸 인내하고 시간을 들여야만이 해낼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몰아가 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포기하는 애들도 많고 안 한다라고 하는 애들도 많은데 견디고 뭔가를 해냈을 때 오는 그 성취감을 옆에서 지켜보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저게 저렇게 기쁜 일인가 재밌는 일인가 하면서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만들도록 상황을 만드는 거 그게 어쨌든 프로그램 짜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애들이 화나게 하는 순간 불만이 터트리는 순간을 만드는 거죠 억지로. 그러면 그 불만이 나오는 순간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그 개인이 바라보는. 그래서 그런 개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가 드러났을 때 결국은 그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방향도 재조정되는 거고 그게 나오지 않은 채로 흘러갔을 때는 아무 성과 없이 가시적인 어떤 쇼잉만 있을 뿐 아이들도 모르고 프로그램도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사실은 프로그램 기획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지만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고 개념을 잡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만드는 건 아이들이 수행하면서 나온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게끔 하려면 조금 귀찮게 하고 뭐 그런 방법을 주로 쓰는데 뭐 이게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쨌든 한시도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계속 안 보는 척하면서 주파수를 계속 더듬이를 뻗치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 질문들이 꽤 많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저희가 사전으로 또 여기 실무자분들한테 질문을 받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저도 좀 오신 분들께 여쭙거나 의견 기동량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공간으로 와주는 것으로부터 사실 이 공간이 열리고 시작을 할 텐데 강제성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좀 이 공간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지 혹시 뭐 팁이나 비결, 뭐 제안 정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웃고 계신 최선영 선생님 한번 네 제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걸. 이게 요즘 말하는 홍보 및 모객 마케팅 전략으로만 논의되지 않으면 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예술 교육이라고 불리는 활동만 하진 않았고 한국에서 뭐 커뮤니티 아트라고 말하거나 공공예술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이 해왔어요. 그건 이제 예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삶의 터전에 그냥 예술가들이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를 가나 뭐 몇 년간 뭐 그 다리 밑에서 뭐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할 때도 있었고 몇 년 동안 시장을 활성화해라 예술가들이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재래시장에 가서 했던 때도 있고 이런데 묘하게 강제성이 없는데 한 명씩 계속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보통 또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딱히 일이 없는 그런 이제 어르신이나 성인분들이 종종 오는데 그분들이 힌트일 것 같아요. 왜 왔는가라고 보면 계속 좋은 프로그램이 굴러가고 있어서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언제 오든 왜 왔냐, 몇 시가 프로그램 시간이다라는 안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이거 만들고 있어요. 같이 만들래요? 라고 그냥 말하거나 안부를 묻는 예술가가 그냥 거기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술을 막 되게 잘하느냐, 뭐 유명한 예술가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죠. 이게 예술인지 뭔지 모르겠는 걸 많이 했던 친구들이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술 강사로서 잘 기능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누가 그 현장에 오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걸 묵묵히 뭐 만들고 있거나 줍고 있거나 뭐 그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소리를 채집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 장소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계속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야 있어야 했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러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천천히 한 명씩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지점이 앞으로 이 공간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권정윤 선생님께 그냥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올라온 온라인 질문하고 좀 같이 묶어서요. 그 사실은 권정윤 선생님이 여기 처음에 모실 때 제가 이 자리에도 와도 될까요? 라는 얘기와 좀 의아 고민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술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예술이라는 게 어떤 장르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냥 선생님께는 그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가, 트렌드 코리아 2020 그 책에 책 뒤에 이런 얘기가 아까 있었는데, 화두 중 하나가 멀티 페르소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매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요즘의 사람들의 특징, 이걸 멀티 페르소나라고 아예 규정 지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멀티 페르소나로 지금 존재하는 우리들이 눕는다. 나는 누구인가?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로 화두를 해서 사실 트렌드 그 코리아 2020의 책에 주제어가 나다움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술이 아닌 그냥 다른 혹시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그 트렌드 연구에서 인식되거나 통용되고 있는 나다움의 어떤 내용 혹은 그런 가치가 있다면은 어떤 건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멀티페르소나라는 키워드가 이제 작년에 가장 메인 화두였는데요. 그 키워드의 배경과 이런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 뭐 나는 뭐 누구 딸, 누구 엄마, 뭐 무슨 어디 직장 다니는 사람 이렇게만 정의되지 않고 선택이 아주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직장에 잡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정체성이 되게 나는 어느 직장 다니는 누구 이렇게밖에 정의가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라밸도 조금 좋아졌고 해서 자기 시간을 갖게 되고, 꼭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해서 나의 커리어는 내가 설계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 생활도 전혀 직장과는 상관없이 내 어떤 하는 일과 상관없이 다양한 걸 할 수 있고, 소비하는 것도 아주 다양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페르소나가 여러 개 생기기 시작한다. 한 사람이라도 이제 나다움이라고 딱 하나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시간은 이거 하고 싶어 하면 그냥 그걸 해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그게 가능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SNS 때문인 것 같아요. 인스타만 하더라도 자기 하나가 이제 다계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의 모습을 계속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나다움이 복수로 이제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런 트렌드가 네, 나타났던 거고요. 네, 이 정도면 답이 됐을까요? 네. 네, 좀 이런 대점이 좀 저는 흥미롭게 생각이 됐던 게, 이제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 영역 안에서 또 다른 사회적 혹은 또 다른 관계망 안에서 드러내는 나다움의 얘기들도 좀 이렇게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질문을 하나 정도 더 올려봐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어느 분이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아무거나가 방치가 되어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제어가
이번에 아무거나잖아요. 더 나은 아무거나.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아무거나가 방치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치와 아무거나의 사이 경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계는 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질문하고 좀 맥락 안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무거나라는 화두 안에 예술도 사실은 쓸모없고 쓸데없는 것이 없다라는 그 자유함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풀어갈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이 아무거나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푼 건데 그러면 그게 너무 방치로서 방관으로서 가지 않을까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좀 경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인데 경계를 세워야 할까요?부터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고 경계를 세워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이런 얘기를 질문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고 있지 않지만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이라면 귀신같이 알잖아요. 본인이 케어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져 있다면 아무거나를 한다고 해도 절대 방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괜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방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자기 아이들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 조급증이 생기는 거죠. 카톡으로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집착증이 막 갑자기 생기고. 그래서 어찌 보면 문명이 낳은 어떤 정신병일 수도 있어요. 이 전화기를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안정장치인 것 같지만 언제든지 뭘 하는지 감시할 수 있다. 언제든지 전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도구일 수도 있어서 그냥 몇 시간 놔버리는 경험들을 늘려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달 동안은 뭐 그냥 2시간 놔보고 또 그게 괜찮으면 3시간, 4시간 하다 보면은 10시간 아니면 뭐 밤 12시가 지나도 안 들어왔는데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 번도 놔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무거나 라고 하는 것을 방치로 연관시킨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조급증이 낳은 질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다 생명이고 자기는 자기가 다 알아서 지키기 때문에 알아서 큽니다. 네. 의견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안에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사실 네 분께 좀 짧더라도 한 번씩 의견이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청소년과 어린이를 혹은 청소년 10대를 단순히 교육이나 가르침의 대상이 아닌 주체성 있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아마 이 공간 안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어떤 실천과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좀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과 함께 이 서울예술교육센터에 대한 바람, 기대 뭐 이런 게 같이 묶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으로 좀 의견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뭐 생각 나는 걸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얼른 잡았습니다. 네, 이 지금 청소년을 주체성 있는 존재로 또 다시 이제 소비 맥락을 감히 이렇게 끌어들여 보자면 사실 저는 나다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예술교육이라는 거 하는 것도 다 오히려 청소년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10대 뭐 아까 이제 질문 먼저 주셨던 것 중에도 10대 소비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냐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많이 하고요. 일단 그 지금 10대에서 한 20대 초반 되는 그 Z세대라고 흔히 부르는 아이들이 요즘 트렌드를 거의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항상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제 주체성 있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희가 어떻게든 이해를 하고 어떻게든 얘기를 더 해줘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그러니까 만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히려 약간 배우려는 자세 같은 것으로 다가가는 게 좋지 않나. 아까 아무거나 방치라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아무거나 해 괜찮아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얘기해줘 아무거나 얘기해줘 나 다 들을 준비돼 있어 약간 이렇게 실제로 이제 소비자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시기거든요. 이제 10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10대들이 주는 Z세대가 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네.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불안을 잘 견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그게 앞으로 어떤 쓸모도 발생시키지 않을까봐 불안한 거거든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불안을 우리가 성인이 먼저 더 견뎌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한 사회이기도 하고 뭐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사회이기도 해서 불안을 먼저 견디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아들이 10살인데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2011년에 태어난 인간은 제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고 친구를 만드는 과정과 프로세스와 친구라는 개념도 저와 다르고 그걸 의미화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게 이미 자본과 연결성이 굉장히 끈끈한 상태에서 그런 쪽으로만 뭔가 의미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역시 약간의 불안은 있지만 중요한 건 저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 안에 그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혹은 어떤 상태일 거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잘 모른다. 내가 널 좀 몰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조금 다른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누가 청소년인지 누가 어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의 상상과 전혀 다르게 30대 중반인 줄 알았던 사람이 중학생이기도 하고 중학생인 줄 알았던 사람이 중학생 딸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이를 지우고 본다면 이 사람 하나하나가 정말 고유한 개인이라는 걸 너무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본인이 어떤 청소년들을 대할 때 내 안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지 좀 인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청소년은 이런 답변을 할 거야 라는 답이 내 안에 먼저 있지는 않은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청소년들은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는 기대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하고, 혹시 그런 나의 편견이 이 프로그램을 할 때나 혹은 청소년을 대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생각하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지났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미술 전공이니까 공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러니까는 이런 쪽으로 살다 보니까 가고 싶은 공간이 있고 가기 싫은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 상태는 여기는 가고 싶지 않은 공간에 빨리 뽑혀요. 왜냐하면 너무 깨끗해. 그리고 막 못 쓸 것 같아. 흠집 냈다간 당장 쫓겨날 것 같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다시는 못 올 것 같고, 여기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나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곳이 아니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머릿수 하나 채우러 가는 그런 이렇게 소모품이나 뭐 그렇게 쓰여질 것 같은 감각이 저는 들 것 같고, 여기 공간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욕하면 안 되겠는데 저는 순서가 전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여길 쓰려고 하는 아이들이 뭘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자기가 공간을 어느 정도 갖고 싶고 어떤 모임에서는
어느 쪽을 쓰고 싶은지 이런 거를 받아서 그 요구를 들어주면 자연적으로 정기적이고 주기적이고 그 활동에서 뭐라도 나오는 자연 발생적인 어떤 숲 같은 공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일종의 휴양림 만들어 놓고 코스별로 돌아라라고 할 때 거기가 그 자연을 맛보는 곳일까요?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모험이나 새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드는 진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불편하게 하고, 애들은 숨어 있는 거 좋아하고 어른들 감시 없는 공간 좋아하고, 흡연실 만들어 주는 용산 얼마나 좋아요. 야, 용산에서 흡연실 만들어 줬대 그러면 다른 데도 영향받아서 그럼 우리는 음주도 돼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허락해 주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숨어서 몰래 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어른들을 멀리하고, 이런 관계로 설정을 우리가 청소년을 계속 대하고 공간을 운영한다 치면은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를 데가 하나도 없거나 새로움이 없고,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진짜 공사 전의 상태로 봐서 니네가 이 공간을 쓴다면 어디를 얼마만큼 쓰고 싶은지, 이곳을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세계의 시작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은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고, 분명히 여기 어떤 섹션을 나누면 다 있는 범주 안에서 여기저기 좋은 거 다 갖다 놓으려고 하고 뻔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 다시 부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대로는 여기는 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의견 첫 번째 섹션 어제, 그리고 두 번째 섹션 오늘 마지막까지 오신 선생님들이 다 서울예술교육센터가 이제 서로 시작하는 이 찰나에 너무 많은 좋은 얘기들 혹은 날카로운 얘기도 해주셨고 애정어린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다 이제 정말 애정어리고 기대하는 바로 하시는 얘기라고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모릅니다. 여기가 어떻게 앞으로 꾸며질지 아직 개관하지 않았고, 그래서 서울예술교육센터 계신 분들도 동일한 질문 안에서 이 공간을 지금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 흡연실 반영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무언가 또 자율성 안에서 또 얘기되는 것들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저는 한편에 이 용산 혹은 또 이 지역성 안에서 아이들이 너무 불편치 않게 좀 다듬어진 공간 하나 정도 있어도 나쁘지도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거칠기만 하고 날 것으로 사실 예술교육 안에서 펼쳐지는 공간들이 그동안은 그런 공간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걸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저는 결이 다른 곳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급변하는 어떤 환경보다 그거를 좀 중간 단계로 통과하는 정도의 수준 안에서 이 공간이 또 어떤 흐름의 역할을 잡아주는 매개, 그래서 더 거칠고 날카로운 곳으로도 갈 수 있는 어떤 또 공간으로서의 뭐 중간 역할,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다 만들어 가시는 입장에 너무 절망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더 열린 고민들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세 번째 섹션을 나다움이라고 했는데 이걸 예술이라는 걸로 좀 맥락을 사실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오히려 저희가 이제 예술을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어떤 활동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정의를 제가 이번에 작은 대안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름다움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전을 막 찾고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서 결국 깨달은 게, 우린 너무 아름다움을 표현, 외형적인 것, 치장 혹은 아름다운 거 네 거로 예쁘다 정도로 너무 가고 있지는 않은 건데, 아름다움은 본질을 제대로 알아가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안다에서 아름이 되고 그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래서 그 나다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을 이제 제대로 어떻게 찾아갈 건가, 내가 진짜 누군지를 어떻게 찾아갈까인 것처럼 진짜 좋은 것, 진실, 진짜 제대로 알아가는 게 어떤 과정일까를 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의 과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장르에 여전히 국한되고 있는 그런 예술 얘기를 여기서 사실 다루고 싶지 않아서 이런 주제를 좀 맥락을 갖게 됐고, 아까 최 선생님이 사람 얘기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서연 선생님도 답이 없다, 나다움 이런 얘기.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한 사람은 우주와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걸 실제 지금 제주도에서 백수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를. 근데 그게 답 같아요. 무한한 우주 같은 우리 같은 존재를 너무 어떻게 정의를 쉽게 내릴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평생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 표현이나 자기를 공유하는 것들도 좀 무섭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해야 될 인생의 모험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걸 해나가듯이 아이들도 우리의 전철을 밟아라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냥 그거는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어른들과 함께 삶의 답을 좀 같이 찾아가는 길동무로서의 아이들과의 관계 접점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찾아가고 알아차리는, 너무 멋있는 말이었는데요. 알아차리는 순간들을 같이 좀 맛보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정말 많은 화두거리, 생각거리들을 던져주셔서 또 이것으로 또 우리가 함께 해법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 예술교육센터가 그런 소통과 나눔에 있어서 사실 쓸데없는 표현은 없다라고 예술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저마다 나다움을 찾아주고 또 우리 다음으로 함께 서는 공간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쉬는 시간 없이. 사실 콜로키움을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이 되어서요. 지난 여름부터 사실 콜로키움을 약 5개월 정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처음 기획 의도를 처음 말씀드릴 때 10대들을 만나는 우리 어른들의 관점과 시선이 정말 먼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콜로키움의 기획은 처음 기획했던 거에서 완전히 한번 뒤집어져서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 공간을 준비하는 집들이를 어쩜 하고 있는 우리들이 좀 다시 우리의 생각과 시선부터 점검해서 좀 모르는 상태로서의 그냥 모르는 상태 그대로를 드러내고 첫걸음을 그냥 한번 떼보자, 이런 자료를 사실 준비를 했는데, 여기 오셔서 함께 나눠주신 분들,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다 모임을 통해서 제 자신의 고정관념들이 좀 깨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10대 혹은 지금 제 옆에 있는 누구 한 사람, 제 자신도 모른다라는 것을 좀 아는 것, 그런 거를 인식하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이 콜로키움의 의미성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요즘 온라인 사전에서 성장에 대한 정의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키워드 안에 성장이란 얘기가 있어서, 성장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지는 것, 생물체의 크기, 무게, 부피가 증가하는 일, 이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장해야 돼, 성장을 추구하자라고 말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정의내린 이 성장의 의미에 과연 우리조차도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소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동안 그냥 당연히 이런 뜻 아니야? 라고 했던 것들이 돌아보면 가장 제일 기본으로 가서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열어 제끼는, 기존의 상식, 인식을 좀 열어 제끼는 시간으로서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시간 동안 이곳에서 함께 해온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 사실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도리어 아이들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불편한 말들, 또 그 속내용 안에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이는 열린 귀를 갖는 것들, 그리고
친구 같은 사람이 여전히 오면 함께 있는 공간, 그리고 천천히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자율성, 자기다움이 진솔하게 드러나도 안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주는 그런 이 공간과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 서울예술교육센터가 사실 앞으로 좀 가져가야 할, 또 지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들이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모쪼록 이 공간이 다양한 결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앞으로 더 넓게,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저는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짧게 좀 돌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고민하는 사람으로 했다면 이 콜로키움이라는 자리를 열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 기동량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제안한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이 이 자리를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서 저의 어떤 방송과 이 토론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기 서울예술교육센터 황선영 팀장님께서 도리어 좀 마무리 정리 인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긴급 제안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영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콜로키움 자리 함께 해주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준비하느라고 애써준 우리 실무자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상민 선생님 말씀처럼 여기가 청소년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서울예술교육센터 콜로키움 형편없는 참견보다 더 나은 아무거나 최종 이틀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